5천년의 손맛 앞에서 수십 년 베테랑 미슐랭 셰프들의 자존심이 박살났다고 합니다. 한국의 김치에 코웃음 치던 미슐랭들은 과학, 계량, 정밀한 도구 없이 오직 이말순 여사의 손끝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하죠. 기후와 습도, 심지어 배추의 숨결까지 눈으로 읽어버리던 이말순 여사의 요리에 손에 꼽힌다는 미슐랭들은 고개를 숙였고, 왜 김치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음식이라는 평을 받게 되었는지 알았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에밀 샤를 몽테뉴 파리 국립요리학교의 부학장이자 고전 프렌치 요리 전문가입니다.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30년 경력을 쌓았고 현재는 요리계의 차세대 인재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죠. 제 수업은 항상 만석입니다. 왜냐하면 미식의 본질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세계 최고의 발효 기술은 프랑스의 치즈와 와인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죠. 강의실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필기하느라 바빴지만 뒷자리에 한국인 유학생 김민수 씨는 미묘한 불편함을 표정에 드러냈죠. 그날도 역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던 한국인 유학생은 수업이 끝난 후 제게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김치도 대단한 발효식품인데요. 한번 맛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아시아 요리는 맛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기가 부족합니다. 프랑스 요리는 정확한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양의 음식은 아직 걸음마 단계죠. 한국인 유학생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요리의 위계는 분명했어요. 프랑스 요리가 정점에 있고 나머지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저는 심각한 창의력 부족을 느꼈습니다. 매일 같은 소스, 같은 기술, 같은 강의, 모든 것이 지루해졌죠. 의사는 이를 요리사의 번아웃이라 진단했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지루하다 느낀다면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같은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 생각이 복잡했어요. 어딘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게 동료 교수 피에르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 지인이 한국의 전라도라는 곳에서 프랑스 요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레스토랑을 열었어. 그 주변은 완전한 시골이라 네가 원하는 조용함도 있을 거야. 게다가 그곳의 가을은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군.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국이라 아시아 음식에 대한 제 편견은 강했지만 동시에 프랑스 요리가 얼마나 그곳에서 빛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호기심이 들기도 했어요. 결국 고민 끝에 저는 2주간의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리에서 인천까지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책을 펼쳤어요.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김치, 특히 김치에 대한 설명이 길었습니다. 수십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발효시킨 채소 요리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복잡하고 체계 없는 음식처럼 보였죠. 프랑스의 정교한 치즈 발효 과정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전라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무언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냄새에 경악을 하고 있었죠. 민박집 주인 박영자 여사는 친절했지만 집 전체에 퍼져있는 강한 향에 저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는 민박집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 김치 냄새요. 이제 김장철이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프랑스 분들은 이런 냄새에 익숙하지 않으시죠? 익숙하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프랑스의 치즈 중에도 강한 향을 가진 것들이 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극이었거든요. 매캐하면서도 신선한, 그러나 제 파리지엔 코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냄새였죠. 괜찮습니다. 적응하겠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방에 들어선 순간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차라리 11월에 쌀쌀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박집 주인 박영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에서 김장을 하는데 외국에서 오신 손님으로서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위해 왔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 마을 회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수십 명의 여성들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배추를 절이고 또 다른 이들은 빨간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레시피를 보지 않았고 계량컵이나 저울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으로 감각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당황스러워 결국 박영자 여사에게 물었죠. 이게 요리인가요? 아무도 정확한 양을 측정하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일관된 맛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손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손맛이라는 말에 황당했습니다. 그런 과학적이지 않은 개념이 요리에 있다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프랑스 요리는 그램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하며 온도와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곤 하죠. 그런 제 시선에 이건 요리가 아니라 그저 노가다였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노동이네요. 어린애들이 소꿉놀이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드는 게 김치라니 조금 충격적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불행히도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고 몇몇 아주머니들이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특히 한 여성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나이가 지긋한 그 여성은 다른 이들보다 더 권위 있어 보였고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지시를 따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왔어요. 키는 저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 기세는 프랑스의 어떤 셰프보다도 강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죠.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여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에밀 샤를 몽테뉴입니다. 프랑스 파리 국립요리학교 부학장이죠.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제 이름 석자면 충분했을 테니까요. 아, 요리사시군요. 그럼 더 잘 됐네요. 제 이름은 이말순입니다. 이 마을에서 50년 넘게 김장을 이끌어왔어요. 방금 노가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순간 긴장이 맴돌았고 주변의 모든 아주머니들이 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제 철학대로 소신껏 발언을 했어요. 진짜 요리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그램 단위로 계량하고 온도와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죠. 하지만 여기선 모두 감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 모습들이 제 시선에는 노가다 혹은 소꿉놀이를 하는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몽테뉴 씨, 우리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김치를 담가왔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램이니 온도계니 하는 것 없이도요. 그런데 그게 노가다라고, 장난이라고요? 저는 뒤로 물러서고 싶었지만 프랑스 요리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에 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도 같은 맛이 나와야 하죠. 하지만 이렇게 감각에만 의존하면 같은 맛을 낼 수가 없지 않나요? 재현 가능성이요? 그럼 당신은 프랑스의 모든 치즈 장인들이 똑같은 맛의 치즈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와인 농장마다 같은 맛의 와인이 나온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말순 여사의 지적은 뼈를 찔렀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장인 식품들도 지역과 생산자에 따라 맛이 다릅니다. 그것이 프랑스 미식의 다양성이자 매력이기도 하죠. 이말순 여사는 제 침묵을 승리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몽테뉴 씨, 당신이 진짜 요리사라면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우리와 함께 김치를 담가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시험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였죠. 프랑스 요리에 자존심을 걸고 저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이말순 여사는 빨간 고무장갑 한 쌍을 제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배추가 있으니 먼저 절여보세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마나 어렵겠나 싶었거든요. 소금으로 채소를 절이는 건 프랑스 요리에도 흔한 기술이죠. 하지만 제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의 무게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고 소금을 골고루 바르는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배추잎 사이사이에 소금이 들어가야 해요. 이말순 여사가 제 손을 잡고 시범을 보였어요. 이말순 여사의 손길은 놀랍도록 능숙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 그리고 저는 이미 실패하고 있었죠. 이말순 여사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진정한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었죠. 이말순 여사의 손동작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정교했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에 따라 똑같이 하려고 했지만 어쩐지 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배추의 밑동부터 잎 사이사이까지 소금을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소금의 양도 중요해요. 너무 많으면 짜지고 너무 적으면 제대로 절여지지 않죠. 얼마나 많은 소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램으로요. 그램이 아니라 감이에요. 배추의 크기, 수분 함량,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날씨까지 고려해서 한다니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요리사가 환경 변수까지 고려하긴 하지만 이렇게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1시간 후 제 허리는 배추를 다루느라 아팠고 손은 소금물에 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말순 여사를 비롯한 여성들이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일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들의 손놀림은 점점 더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말순 여사가 저를 대형 물통으로 안내했어요. 자, 이제 절인 배추를 헹궈볼까요? 배추를 3번 헹구는데 마지막엔 배추 속까지 완전히 소금기가 빠져야 해요. 저는 배추를 물에 담그고 헹구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도 세심함은 필요했죠. 너무 세게 다루면 배추가 물러지고 너무 약하게 헹구면 소금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소금기가 적당히 빠졌는지 알 수 있죠? 맛봐보세요. 저는 물에 젖은 배추 한 조각을 입에 넣어봤어요. 절여진 상태였지만 소금 맛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달콤한 맛도 느껴졌죠. 이것이 발효의 시작이었는지 참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양념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말순 여사가 다른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섞는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젓갈도 넣어요. 젓갈이요? 생선을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거예요. 김치의 감칠맛을 더해주죠. 저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프랑스의 앙쇼비나 가룸 소스와 비슷한 개념이겠지만 그 냄새는 훨씬 강했어요. 양념을 만드는 과정도 정교했습니다. 이말순 여사는 계속해서 재료의 비율을 조정했죠. 때로는 고춧가루를 더 넣고 때로는 마늘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감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말순 여사가 양념을 조금 제 손가락에 얹어주었습니다. 맛을 봐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감칠맛까지 더해진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소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이었어요. 어떤가요? 놀랍네요. 이렇게 다양한 맛이 한데 어우러지다니. 이제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일만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단계죠. 저는 점점 더 이 과정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김치 담그기가 실은 무수한 세부사항과 경험이 필요한 복잡한 기술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기본인 소스 만들기처럼 김치 담그기에도 분명한 철학과 기술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저 자신도 모르게 이말순 여사의 지시를 열심히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리의 부학장이 한국 시골 아줌마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양념을 바른 배추를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으면서 저는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말순 여사, 이 김치는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나요? 잘 담근 김치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 맛이 변하지만 그것도 또 다른 매력이죠. 이말순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1년이라니 프랑스의 치즈도 장기 숙성하는 것이 있지만 채소로 만든 발효식품이 그렇게 오래 보관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보존될 수 있는 거죠? 부패하지 않고요? 이말순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김장 작업이 한창인 와중에도 이말순 여사는 저와 이야기할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몽테뉴 씨, 김치는 그냥 절인 채소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축적한 미생물 지식의 결정체죠. 김치가 발효되면서 젖상균이 생겨나고 이 균들이 김치를 산성화시켜 나쁜 균들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되는 거죠. 저는 이말순 여사의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와인이나 치즈 발효와 원리는 같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최근에야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배추의 당분, 소금의 농도, 발효 온도, 이 모든 것들이 김치의 맛을 결정합니다. 이말순 여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치 항아리를 땅에 묻는 이유, 겨울과 여름에 담그는 김치의 차이, 심지어 김치를 담글 때 날씨가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인 원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는 김치에 들어있는 미생물 균주를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백 종의 유익한 균이 발견됐죠. 이 균들이 우리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였던 김치 담그기가 실은 세대를 거쳐 전수된 과학적 지혜였던 것입니다. 몽테뉴 씨,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채소를 발효시켜 영양소를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냈죠. 이말순 여사의 말에서 저는 프랑스 요리와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의 콩피, 파테, 치즈 등도 결국은 식재료를 오래 보존하기 위한 방법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프랑스와 한국, 서로 다른 두 나라가 각자의 방식으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거군요. 그렇죠. 문화는 다르지만 음식을 통해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박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했던 김치 냄새가 이제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와 과학이 담긴 향기였습니다. 프랑스의 치즈 숙성고에서 느껴지는 그 특별한 향기처럼 말이죠. 김장 나흘째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회관으로 향했고 이말순 여사와 다른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총각김치를 담가볼까요? 배추김치와는 또 다른 맛이에요. 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김치의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갓김치, 각각의 김치는 고유한 특성과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말랭이를 다듬으며 저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소금의 양, 절이는 시간, 양념의 비율, 처음에는 무시했던 손맛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납득이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관적 지식이었던 것이죠. 몽테뉴 씨, 왜 그렇게 열심히 메모하세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이걸 가르치고 싶어서요. 김치 담그는 과정이 놀랍도록 정교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몽테뉴 씨, 처음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지셨네. 이말순 여사의 말처럼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만한 태도로 김치 담그기를 얕봤지만 이제는 그 깊이와 복잡성에 감탄하고 있었죠. 프랑스 요리의 소스 만들기나 파이 반죽처럼 김치 담그기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말순 여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오늘 담근 김치를 맛볼까요? 며칠 지나야 제대로 발효되지만 신선한 김치도 나름의 맛이 있답니다. 저는 기대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둘러앉은 저녁 식사 자리, 이말순 여사는 제가 담근 총각김치를 한 접시 내놓았죠. 에밀 씨가 직접 담근 첫 김치입니다. 한번 맛보세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상황은 오랜만이었으니 말이죠. 요리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입장이었지 제 음식이 평가받는 위치는 아니었으니까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 어르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괜찮네. 외국인이 담근 김치치고는 아주 괜찮아. 안도의 한숨과 함께 저도 제 김치를 맛보았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아직 프로의 솜씨는 아니지만 분명 진전이 있었죠.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이말순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식으로 공손히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이말순 여사님, 프랑스 요리사로서 김치의 깊이와 복잡성에 감명받았습니다. 제가 더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요리사가 한국 시골 아줌마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은 아마도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을 테니 말이죠. 이말순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일어나세요, 몽테뉴 씨. 김치는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처음에는 오만했지만 지금의 당신은 진정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남은 며칠 동안 김치의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양한 종류의 김치, 계절에 따른 레시피, 보관 방법까지.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느낀 제 감정은 겸손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깨달음이었을까요? 평생 프랑스 요리의 우월성을 믿어왔던 제가 이제는 다른 문화의 음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리의 밤하늘과는 달랐지만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죠.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는 다르지만 그 기저에는 공통된 열정과 지혜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어땠나? 파리로 돌아온 첫날 동료 교수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어. 내 요리 철학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냥 전원적인 휴식을 취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치라는 걸 알아? 한국의 매운 절임 채소 말이지. 몇 번 먹어봤어. 독특한 맛이더라. 그게 다가 아니야.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과학과 문화, 지혜가 담긴 걸작이야. 내가 직접 담가보고 깨달았어. 피에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파리 국립요리학교의 까다로운 부학장으로 알려진 제가 한국의 시골에서 김치 담그기에 빠졌다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다음 주 고급 발효 기술 수업에서 김치에 대해 강의할 거야. 진심이야? 교수님 수업은 항상 프랑스 전통 발효 식품에 관한 내용이잖아.
이제는 시야를 넓힐 때가 됐어. 우리가 모르는 훌륭한 기술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 샘플들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모두의 표정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죠.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발효과학, 김치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 프랑스인들은 우리의 치즈와 와인 발효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그것이 오만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유학생 김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절임 채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생물학, 화학, 물리학의 원리가 모두 적용된 복합적인 발효식품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학적 원리가 현대 과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부터 경험적으로 전수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이말순 여사와 마을 아주머니들이 김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보세요. 과학적 도구 없이도 세대를 거쳐 전수된 지식으로 완벽한 발효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강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김치의 미생물학적 특성, 다양한 종류, 지역별 차이, 심지어 김치와 프랑스 치즈의 발효 과정 비교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맛보실 차례입니다. 완벽한 김치는 5가지 맛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그리고 감칠맛까지 프랑스 요리의 5가지 기본 소스와 비슷한 개념이죠.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맛에 얼굴을 찌푸리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곧 대부분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복합적인 맛이에요. 프랑스 치즈와는 다른 종류의 발효향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강의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강의가 끝난 후 한국인 유학생 김민수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음식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아니,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너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프랑스 요리만이 최고라는 좁은 생각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 그날 이후 파리 국립요리학교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발효식품 연구실에는 김치 항아리가 자리 잡았고 세계 발효식품학이라는 새로운 수업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죠. 더 이상 문화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요리사가 아닌 열린 마음으로 세계의 음식 지혜를 배우는 학생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프로젝트는 전통 발효식품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각국의 전통 발효식품을 연구하고 이를 프랑스 요리 기법과 접목시켜 새로운 요리를 창작해보세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 남미의 발효식품들이 모두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양성이 자랑스러웠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수업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이말순 여사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그 경험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펜을 들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말순 여사님께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 손에서 김치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그때의 경험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파리 국립요리학교의 부학장으로서 저는 항상 프랑스 요리의 우수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죠. 그런 제게 여사님은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역사이자 과학이자 문화이자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장 현장에서 본 공동체 정신,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지혜,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프랑스 요리에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요즘 저는 학생들에게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 발효 과정은 프랑스의 미식 학생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만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문화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요리 기술 배움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프랑스에 오시면 꼭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세요. 이제는 저희 학교 주방에도 김치 항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담아 에밀 샤를 몽테뉴 드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저는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도시였지만 이제 제 눈에는 더 다채롭게 보였어요. 마치 김치의 복합적인 맛처럼 세상은 다양한 색과 맛,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작은 항아리가 있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 항아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저는 초심을 상기합니다. 요리사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말순 여사에게 배운 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죠. 그것은 삶의 태도였습니다. 열린 마음, 겸손함,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이런 가치들이 진정한 미식가를 만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죠. 요리학교 학생들이 김치와 프랑스 요리를 접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음식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와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철학입니다. 이제 저는 매년 가을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장철에 맞춰서요. 이말순 여사와 마을 아주머니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프랑스 요리의 지혜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문화 교류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프랑스와 한국 두 위대한 음식 문화가 만날 때 그 시너지는 분명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편지를 보낸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답장이 도착했어요. 그것도 이메일이 아니라 손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한글로 빼곡히 채워진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영어로 된 번역본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몽테뉴 선생님께 먼 프랑스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셔서 함께 김치를 담근 날들이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괴짜 같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소중한 친구가 되었네요. 선생님의 학교에서 김치를 가르치신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김치 담그기가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학교에서 배움의 대상이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사실 저도 선생님께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프랑스 소스의 기본 원리는 제가 김치 양념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료의 균형에 관한 이론이 인상적이었죠. 우리 마을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후 몇몇 젊은이들이 김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요리사가 배우러 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우리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커진 것 같아요. 다음 김장철에 다시 오신다면 이번에는 더 다양한 김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언젠가 프랑스를 방문하여 선생님의 학교를 보고 싶습니다. 음식은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모두가 미소 짓게 되니까요. 건강하시고 파리에서의 김치 만들기도 잘 되길 바랍니다. 이말순 드림.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말순 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음식은 정말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힘이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처럼 음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왜 이말순 여사를 프랑스로 초청하지 않을까? 특별 강연과 함께 김장 워크숍을 열면 어떨까?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의 만남, 그것은 분명 획기적인 문화 교류가 될 것 같은데?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학교 측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고 행사 일정을 구상했습니다. 동서양의 발효지혜, 김치와 치즈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학교 이사회는 열광적으로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들도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요리 문화를 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해봄 이말순 여사와 마을의 다른 아주머니 두 분이 파리에 도착했어요.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한국의 시골 아주머니들이 프랑스 파리의 중심에 서 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학교에서 열린 워크숍 첫날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명 셰프들, 음식 평론가들, 심지어 몇몇 정치인들까지 참석했죠. 모두가 이 독특한 문화 교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말순 여사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김치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말순 여사의 손길은 여전히 마법 같았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항아리에 담그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우아한 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말순 여사의 시연이 끝난 후 유명한 프랑스 치즈 장인이 앞으로 나와 자신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두 발효 식품의 만남, 두 문화의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치즈를 숙성시킬 때 온도와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김치 저장과도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른 미생물이 작용한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기술에 감탄하며 경험을 나누었죠.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의 열정과 지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김치와 프랑스의 치즈 두 발효 거장의 만남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우리는 심지어 한국 김치와 프랑스 치즈를 접목한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치 그라탕, 치즈를 곁들인 김치찌개, 김치를 넣은 프랑스 빵 등 독창적인 메뉴들이 탄생했죠. 이말순 여사가 떠나기 전날 저는 가장 좋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말순 여사와 함께 온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시고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 말이죠. 거듭 이런 좋은 구경을 시켜줘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을 정작 본인들만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전 한국의 시골 동네의 평범한 아주머니들에게 요리의 철학에 대해 다시 배웠어요. 그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지금쯤 번아웃으로 은퇴를 결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 덕분에 또 다른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무궁무진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감사하며 귀한 레시피를 누구나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며 감히 알려주시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에 다시금 감동입니다. 저 역시 그런 한국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적어도 그런 자세를 갖춘 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송사와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미국인들은 숙연해지는 마음으로 한국인들을 향해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클로이리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클로이리, 한국 이름은 이정화예요. 왜 이름이 두 개가 있냐면 저는 한인 3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1970년대에 미국으로 가셨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새로운 터전을 닫기로 결심하신 거죠. 두 분은 정말 치열하게 미국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미국 땅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키워내셨죠. 그 덕에 저희 아버지는 아주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대학까지 나오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성실하고 멋진 분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여자는 우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특히 두 분은 예의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큰아버지와 고모님은 어딜 가도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불리며 차별이 존재하는 미국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있죠.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가장 많이 당하는 차별적 질문의 시작은 항상 바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입니다. 출신을 묻는 게 뭐가 이상하냐 싶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굉장한 백인 우월주의가 담겨 있거든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면 이런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아니, 내 진짜 출신이 어디냐고. 물론 제 정체성은 한국입니다. 하지만 제 국적만 놓고 보면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출신이 어디냐고 반복해서 묻는 이유는 오직 하나이죠. 검은 머리 동양인은 진짜 미국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이었을 테니까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교육받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도 은근히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던 마르코는 인종차별이고 뭐고 늘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발표할 때면 키득거리면서 제 영어 잘한다. 그렇지? 라고 말하고는 했죠. 검은 머리 동양인은 당연히 영어를 못할 거라는 마인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너보다 내 영어가 더 유창하다는 건 모르나 보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워낙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터라 마르코에게 이렇게 대꾸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혼자 화장실에서 운 적이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바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할아버지를 비웃는 말을 했었죠. 한국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살았다던데 너네 할아버지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버리고 미국까지 온 거 아니겠어? 과거에 한국이 힘들게 살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건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비웃음은 참을 수 없었어요. 또
우리 할아버지가 부끄러운 일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시며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도 키우고 주변에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하셨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을 학교 교무실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학교는 제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건 학생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알고 보니 학교에 있던 미국 선생님들도 미국인들이라 그런지 은근히 동양인을 괄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아도 내가 굳이 저런 애들까지 신경 써야 돼?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었던 거죠. 저희 학교에는 동양인이 몇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에게도 외면당하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우울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는 동양인 중에 카타르에서 왔던 학생이 학교 시험 문제로 부모님을 모셔오자 학교 생활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는 부모님에게 말씀도 못 드리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한국에서 유학생이 왔었습니다. 김예서라는 이름을 가진 키도 크고 예쁜 친구였죠. 예서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영어가 잘 안 되면 기가 죽을 법도 한데 예서는 안 그랬어요. 손짓과 발짓 다 써가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죠. 가끔은 친구들에게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네가 직접 한국어를 찾아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영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깨부수는 생각이었죠. 같은 한국의 피를 가진 친구였지만 저와는 달랐기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예서는 학교에 유학 온 뒤로부터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애들과 어울렸거든요. 어느 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벤치에 앉아있던 저에게 예서가 다가왔습니다. 왜 항상 혼자 있냐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새빨개져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예서는 자신이 실수했다며 사과를 했어요. 예서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러자 예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너 혹시 쟤 있잖아, 마르코. 그 애가 너를 지금 괴롭히는 거지?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쟤는 나한테도 그러던데? 그 말을 듣고 전 깜짝 놀랐어요. 매사에 소극적인 저에 비해 예서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너한테도 그래? 전혀 몰랐어. 그러자 예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도 그러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하니까 지 혼자 쇼하는 거지. 백날 저렇게 떠들어봐야 나한테는 하나도 타격 없어. 저는 예서의 이 자신감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찌질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그런 용기 말이죠. 예서와 같은 한국인 피를 가졌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쭉 자라왔고 예서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던 거니 같은 한국인 피를 가졌더라도 확실히 예서와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예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터놓았어요. 예서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거든요. 예서는 본인이 당할 때는 아무렇지 않아 하더니 제 이야기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영어로 된 성명문을 써왔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 성명문을 읽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문법도 단어도 어색한 것 투성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예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서의 용기 있는 행동 이후 대체 예서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르코와의 일이 드러나게 되었고 학년 관계없이 모두가 마르코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또 예서는 용감한 여성이라는 별명을 학교에서 갖게 되었죠. 예서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인종차별에 항의했지만 마르코는 아니었습니다. 점점 유치한 방법으로 예서를 까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유독 예서만은 마르코의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았던 유일한 동양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르코는 예서를 타깃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나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여자아이인 예서가 외모에 굉장히 예민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외모를 까내리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눈도 쭉 찢어진 애가 우리 학교에 왜 있는 거야. 하지만 학생들은 마르코의 얘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럴만도 한 게 예서는 피부도 투명하고 청결했어요. 외모도 예뻤습니다.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감는 미국 애들과는 다르게 매일같이 머리도 감고 늘 좋은 향기가 났죠. 그에 반해 마르코는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감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예요. 믿기 어려우시죠? 가끔 이탈리아 남자들 사진 보면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왁스가 아니라 머리 기름입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여하튼 마르코는 예서의 눈에 쌍꺼풀이 없다는 것도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쌍꺼풀이 있는 마르코의 눈보다 예서의 눈이 초롱초롱하니 예뻤어요.
물론 예서의 외모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예서를 좋아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서에게서 단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으니 학생들은 예서의 편에 서서 유치하게 외모 공격을 하던 마르코의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학교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서가 정학 처리를 받아버리게 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을 일삼는 마르코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 때문에 마르코는 결국 자신의 부모님을 대동해서 학교로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왔던 동양인 학생이 마르코의 괴롭힘에 항의했을 때는 눈 하나도 깜짝 안 하던 미국 선생들이었는데 마르코의 부모님이 찾아와 학교에 항의하니 예서를 바로 정학 처리시켜버렸던 것이죠. 마르코 집이 잘 사는 편이라 하더니 무슨 수를 쓴 것 같았어요. 만약 다른 학생들이라면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마르코의 부모님과 싸워줬겠지만 예서는 보호자 없이 홀로 미국에 유학을 온 학생이었습니다. 예서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서의 정학 처분에 학교에 있던 학생들도 잘못된 것이라며 분노했지만 선생님들의 파워가 워낙 센 사립학교였던지라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미국에서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한 사건을 통해 인종차별,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한 미국의 방송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방송에 나와서 새해를 맞이해 만둣국 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매년 만둣국을 먹었기 때문에 이 얘기에 별 다른 감흥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국인들이 이 만둣국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이어졌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훈훈한 방송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 미국인 시청자가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그 시청자는 한국계 앵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앵커씨, 당신은 아시아인인 게 너무 티가 나요. 방송에서 불쾌하게 한국계라는 거 티내지 마세요. 여긴 미국이에요. 알겠어요? 라고 말이죠. 모두가 이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전파를 타면서 SNS와 다른 매체들은 이 문제로 떠들썩해졌죠. 그냥 만둣국을 먹었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여기에 화를 낼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 미국인은 감히 미국에서 미국적이지 않은 것을 말해 그것도 아시아 음식을?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계였던 앵커가 한국의 문화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저를 비롯한 한국계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이 분노는 다른 미국인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시시비비가 갈리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게 불쾌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같은 미국인인 게 부끄럽다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인종차별을 하고 있냐는 등의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 문제가 미국 전역에 이슈가 되면서 아주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서의 일이 사회에 조명된 것이었어요. 저는 예서의 정학 처분이 완전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생각이 같은 학생들과 같이 학교 커뮤니티와 캘리포니아 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SNS에 한국에서 유학 왔던 제 친구 김혜서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인종차별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폭발적이 되었어요. 특히 한인회에서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 사실을 아직도 우리가 몰랐냐면서 속상해 하셨죠. 특히 저희 부모님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냐며 그 한국 유학생은 어찌 된 거냐며 속상해 하시면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바쁜 부모님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고 카타르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항의를 하자 학교에서 쫓겨난 사건이 기억나서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이 얘기를 듣고 더 화를 내셨습니다. 동양인 학생에게 있었던 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요. 부모님을 비롯한 한인회에서 학교 측에 항의를 했음에도 학교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가장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마르코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원한다는 말에는 과민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했죠. 마르코 부모님이 주기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만난다더니 그게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인회 분들이 여기서 멈추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다들 생업이 있으시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한인회는 제 생각보다 더 끈끈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한민족의 얼과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그 마음이 한인회를 더 똘똘 뭉치게 만들어주었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한국의 어른분들은 이 일들을 신문사와 언론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 소식을 알렸죠. 직전에 한국계 앵커 일로 인종차별이 화두에 올라있던 터라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학교는 그제서야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었어요. 바로 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모든 일들이 마르코 때문이라며 마르코 책임으로 돌려버리던 거였어요. 그렇게 감싸주고 편들어주더니 자기들한테 불리해지자마자 버려버리는 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졸지에 마르코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지역사회에서 질타를 받게 되었죠. 물론 마르코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었지만 당시 미국에 썩어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질타를 받게 된 마르코의 부모님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여기에 낸 기부금이 얼마인데? 라는 것이죠. 기부금? 낼 수 있죠.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요.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부금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사건 이후부터는 사실 학교 측과 마르코 가족의 싸움이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고발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겠죠.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정학 처리를 당했던 예서일만 잘 해결되었으면 되었던 거니까요. 학교는 억울하게 정학을 당해야 했던 예서에게 위로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서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저였더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한국인을 무시하는 저런 학교에서 배울 것은 없을 것 같다며 저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예서와 함께 한인회에 계신 전직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인터넷으로 본 건데 한국의 교육은 전 세계에서 따라올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한국인들의 피를 가졌지만 한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알 수 없었어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한국의 교육 수준은 정말 최고라는 이야기들이 퍼져 있었으니까요. 남편분과 결혼하면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던 그 선생님은 교육열 높은 한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대치동 강사셨습니다. 들어보니 한 달 수업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저희를 위해 수업을 해주시는 건데 엄청난 기회였죠. 부모님은 이 선생님에게 수업료를 드리고 싶어 하셨지만 선생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처음 왔을 때 한국 가고 싶어서 매일같이 울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때 저를 돌봐주셨던 분들이 없었다면 벌써 한국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어요. 저도 도움을 받았던 만큼 저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어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선생님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부모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에게 보답하셨습니다. 음식을 하면 꼭 선생님 것도 해서 보내드리고 장을 볼 때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면 꼭 사다 드렸어요. 남편분이 출장을 오래 가시는 편이라 혼자 집에 계시면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생각해보니 한인 공동체에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돕고 지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 때문인지 미국 사회는 한국계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었어요. 어느 날은 미국의 한 포럼에서 한국인분을 초대해서 크게 강연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곳을 갔었는데요. 예서도 함께 했었죠. 그곳을 진행했던 한 미국 진행자는 강연장을 찾은 수많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인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특징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끈끈한 조국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벌어졌던 기름 유출 사건을 보여주더군요. 강연장 화면에는 정말 놀라운 사진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는데요. 강연장을 찾았던 수많은 미국인들의 입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고 강연장에는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는 정말 수많은 한국인들이 어린아이부터 남자, 여자, 학생, 가정주부, 노인분들까지 모두가 바닷가에 퍼진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사진을 보시더니 맞아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개인주의 성향이 큰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국민들이 아닌 정부에서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여겼을 것이기에 한국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유 없는 호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가까운 이웃끼리도 집에 초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게 더 심해져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인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이러하다 보니 미국인들이 놀라는 것도 이해되더라고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민족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게 미국인들에게는 영 신기한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포럼의 강연장에서는 한 미국인 부부가 저희 부모님께 말을 걸어오기도 했었어요.
저 혹시 한국 사람들은 실제 가족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잘해주는 건가요? 그 물음에 저희 부모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 네, 그거야. 여긴 한국이 아닌 미국이고, 미국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한인 공동체에서 돌보는 것이죠.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라면 이 말의 의아함을 못 느꼈을 텐데, 질문을 했던 미국인 부부는 이런 부모님의 답변에도 납득이 안 된다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아니, 가족인데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가족도 아닌 애를 이렇게 돌봐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혹시 한국에서 가족들이 대가로 돈을 보내주는 건가 보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단순한 호의로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주는 것 자체가 미국인들의 마인드와 생활 방식에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포럼장에서 이런 한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주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나름 저도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한국의 피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 마음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강연장에는 미국인 진행자가 내려가고 한 한국인 분께서 강연장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분께서 한인 공동체가 똘똘 뭉쳤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수많은 미국인들은 감동의 눈물과 감탄 어린 탄성을 숨기지 못하고 기립박수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었죠.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1991년 미국 LA에서 있었던 흑인 폭동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온 동네가 화염에 휩싸였던 역사상 최악의 폭동 사건이었죠. 사실 저도 LA에서 폭동이 있었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연장의 내용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움에 불을 붙인 건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폭동 당시 LA에 머무셨다는 것이었어요. 내전과 다름없는 곳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셨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LA 폭동 사건도 인종차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흑인 남성을 미국 경찰이 과하게 진압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흑인 남성이 위반한 법은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니었고 무장강도 짓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속도 위반이었죠. 이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찰에게 끌려 나와서 바닥에 처박힐 만한 일은 아니죠. 아무리 미국 경찰의 파워가 세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일이 알려진 후 흑인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경찰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고 과잉 진압을 한 경찰들을 징계한다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 차별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고 그 차별을 견뎌왔던 흑인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불만이 과격한 폭동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총을 쏴대며 전진하는 흑인들의 발길이 닿은 곳이 한인타운이었던 것이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시민들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미국 경찰은 한인타운에서 흑인들을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를 지키고 있었느냐? 미국의 버버리 힐즈 같은 부촌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지키는 것보다 미국의 기득권층인 백인들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인타운은 총알바디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총기가 합법이잖아요. 흑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총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불을 지르고 아무데나 총을 쏴댔죠. 이걸 바로 한인타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보니 한인타운은 당시에 쑥대밭이 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먼 나라 미국까지 와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은 땅에 주저앉아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흑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도 하셨다네요. 폭동이 과격해지자 이것마저도 못하셨지만요. 피땀 흘려 기초부터 다졌던 마트, 식당, 세탁소 등 한인들은 하나라도 건지려고 목숨을 걸고 총알이 쏟아지는 곳으로 달려나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도와주는 곳 하나 없었으니 당시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꼼짝없이 한인타운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을 거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인분들은 미국인들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분들이었습니다. 한인타운에 계셨던 분들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경단을 조직했고 그 중에는 군대 장교 출신이었던 분도 계셨는데 폭도들이 다다르자마자 지도를 펴놓고는 사람들을 각 자리에 배치시켰다고 합니다. 흑인 폭도들과 한인타운의 어른들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바로 흑인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이었죠. 제가 알아보니 1977년 전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무려 46개월이나 되었고 이후에는 줄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무려 33개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분들을 민간인과 다름없는 흑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꼼짝 못하죠. 흑인들은 아무데나 총을 쏘는 반면 한인 자경대원들은 정확한 위치에 경고 사격만 했다고 합니다.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고지를 점령해서 가까이 오는 흑인들 발치에 총을 쏘는 거죠. 이후로 미국인들의 인식에는 한국인들은 전부 스나이프다라는 게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연장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국가인 미국 안에서 얼마나 모진 경험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었는지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내 많은 미국인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야 사실 한국 피를 가졌지만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위대한 국가이고 경제 발전을 빠르게 이룬 나라인지는 늘 미디어를 통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오직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다는 그 조국애라는 것 말이죠. 하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벌어졌던 소란으로 인해서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 그리고 제가 지내고 있는 마을에 있던 한인 공동체라는 곳의 힘과 민족성을 말이죠. 강연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한국인 피를 가지고 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가슴 벅찬 기분이었죠. 늘 내성적인 성격에 학교에서도 홀로 지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 김혜서가 한국에서 유학 와서 그렇게 동양 친구들을 괴롭히던 마르코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서와 함께 한인회에서 인종차별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 캠페인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저희 나이 또래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문제가 되었던 선생들이 학교에서 나가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들로 채워지면서 다시 저희는 그 학교로 예서와 함께 돌아갔는데요. 저와 예서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학교에 있던 친구들에게서 큰 환대를 받았어요. 보고 싶었다면서 얼싸안고 저희의 학교 컴백을 반겨주었죠. 그리고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는 방학에 예서가 한국에 있는 집으로 가는데 저도 함께 가기로 했답니다. 어릴 때 몇 번 부모님과 한국에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사리분별이 확실하게 되는 나이에는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한국인들이 사는 곳, 한국에 간다니까 지금도 마음이 너무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태어난 김예서 양과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던 클로이 리양의 이야기였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학생들이 끈끈한 우정을 나누게 된 데는 한국이라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낯선 나라에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한인 공동체의 따스함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가 되는 용기를 엿볼 수 있는 따뜻한 사연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도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